안녕하세요. 오늘 담화 개념과 특성, 굉장히 간단한 단원이고 내용이 학교에서 내신 같은 경우는 암기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입니다.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맥락, 발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 맥락 같은 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화가 문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비유를 해보면 발화가 문장 수준이고 이 문장들이 모인 게 문단이 되잖아. 그것처럼 발화가 모인 게 담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겠지. 근데 이 담화에서 이 화자와 청자는 계속 바뀌겠지. 왜? 말할 때는 화자가 되고 들을 때는 청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바뀌면서 구성 요소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자, 청자, 맥락, 발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건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 맥락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따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화라는 단원을 배우는 건데, 이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담화를 문단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 발화를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그 다음에 시공간적 맥락과 발화, 요게 합쳐져서 우리가 담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담화는 기본 단위가 발화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발화가 직접과 간접 발화가 있어. 그러니까 직접이란 건 말 그대로 다이렉트잖아. 그러니까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간접은 의도를 감추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의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추워. 추운데 야 추워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추운 상태고 그걸 말하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직접 발화야. 근데 만약에 야 춥지 않아? 라고 물었어. 그럼 얘는 겉으로 묻는 뜻은 춥지 않냐고 그냥 의문문으로 묻는 거지.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춥지 않아가 아니라 창문을 닫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얘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접 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창문을 닫아줘라고 얘기하는 것과 야 너무 시끄럽지 않아? 그 말은 뭐야? 의문문으로 얘기했지만 그걸 통해서 창문을 닫자는 의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접 발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볼 수 있겠죠. 지금 몇 시야? 워딩은 똑같죠? 근데 진짜 몇 시인지를 물어보면 직접이야. 근데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는데 상황이 지금 직 똑같은 워딩인데 진짜 시간을 묻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워딩과 동일하지. 그러면 직접이야. 근데 이걸 통해서 다른 의도가 있어. 그럼 얘가 간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이제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럼 얘는 보세요. 진짜 시간을 묻고 있는 거지. 3시까지 가야 되니까. 얘가 직접이네. 근데 너 이거 왜 늦었어? 라고 지금 혼내는 의도가 더 강하죠. 그럼 얘가 간접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화의 구성 요소와 직접 간접 발화가 있으니까 맞춰서 풀 수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 담화라는 거에 맥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맥락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우선 크게 봤을 때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언어가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얘는 언어적 맥락이라는 건 앞뒤, 발화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걸 언어적 맥락이라 그래. 근데 비언어는 언어로 앞뒤 문맥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상황 맥락과 또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는데, 상황은 말 그대로 시간 장소야, 상황. 근데 사회문화적 맥락은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문화적 맥락은 우리 문학에서도 나오거든.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걸로 얘기하면, 이건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해할 때 좋습니다, 반영론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 그러니까 시대현실,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른 말로 시대현실을 고려하는 반영론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이육사가 나왔어. 그럼 이육사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라고 시험을 냈을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배경, 다른 말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현실을 반영해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건 사회문화적 맥락이고, 말 그대로 그 상황, 시간을 고려하는 건 상황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 너무 추워. 추워? 그럼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사줄까? 적이 들어가자. 그러면 이때 적이는 얘와의 앞뒤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지. 이런 게 언어적 맥락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 근데 진짜 아니야, 괜찮아? 덜덜 떠는 모습이 보이지. 그럼 얘는 진짜로 괜찮지 않아. 근데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더니 우리는 한 번쯤 뭐 해주는 거야? 한 번쯤? 그치, 거절하는 게 미덕이잖아. 거절하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요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어야 돼. 근데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진짜로 괜찮다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차 마시고 올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마시고 와. 그러니까 요거 보면 벌써 진짜 괜찮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애가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 그래서 팔짱 끼면서 뭐라 그래? 내가 오늘 춥다고 했잖아.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다니 참 잘했다, 진짜 잘했다는 얘기야? 아니죠. 이거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혼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왜 혼내는 거야? 그치, 이 상황에서 참 잘했다 반어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가 상황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지식들만 이 단어는 외워주시고, 학교의 특성상 이런 예문들을 그대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시험 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 맥락, 비언어적 맥락이 있고, 언어적 맥락은 말 그대로 앞뒤, 문맥, 그 다음에 비언어적 맥락은 상황과 사회문화적인데 시공간을, 상황을 따지는 거, 얘는 역사적, 반영론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됐네. 그 다음에 다음화의 통일성과 응집성입니까? 입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화작에서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건데, 통일성은 통일된 주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주제여야 돼. 근데 그에 비해 응집성은 형식적 장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성은 내용 측면의, 주제 측면의 접근이라면, 응집성은 형식 측면의 접근이야. 그래서 얘는 하나의 주제가 포인트였다면, 얘는 내용 간의 연결관계를 따지는 게 가장 기본이지. 그래서 뭐 접속 표현이라든지 대용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보기가 있어. 보기가 있는데 기억 막 밑줄 돼 있고, 그리고 니은. 그래서 1번 기억은 내용 연결 관계상 맞지 않으므로 또는 주제에서 어긋났으므로 삭제해야 된다. 2번 니은의 그리고는 내용 연결 관계가 맞지 않으므로 그러나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화작 풀 때 한번 뭐 5, 6번 요 정도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통일성과 응집성을 화작에서 시험을 내는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화법이나 이런 과목들이 문법에서 파생된 거야. 문법에서. 그래서 지금 이 교육과정 말고 내년부터 1학년 후배들이 지금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지금은 언어와 매체지만 그때는
언어와 화법, 화법과 언어로 바뀌죠. 그 이유가 언어랑 화법이 연결될 수 있는 게 같은 과목, 이런 담화에서 파생된 게 화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면 나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 갈 수 있겠지? 라고 잘 찾아갈 수 있을까에 의문을 했어. 그러면 대답을 이걸로 해줘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발이 어찌돼? 그러면 뭐야? 응집성이 안 맞는 거야? 통일성이 안 맞는 거지. 주제에 어긋났으니까. 또 응집성은 내가 이런 걸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생략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뭐 조사는 주로 생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주어나 서술어도 생략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문법 시간에 얘기했죠. 상황 의존성과 복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대용 표현이나 접속 표현으로 나타난다. 대용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 대명사 할 때 그거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은 우리가 하는 접속어, 접속사. 우리 문법에 접속사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응집성을 높인다 했지만 응집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학습 활동이네요. 이쪽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벌써 내용 자체가 다음화의 구성 요소, 그럼 아까 화자, 청자, 발화, 그 다음에 맥락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와 발화, 맥락. 그 다음에 다음화의 언어적 맥락과 아까 뭐 있었어? 비언어적. 그래서 비언어적에 또 뭐 있었습니까?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고 상황 맥락이 있었지. 그래서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면 앞뒤 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입니다.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화의 개념으로 보면 불이야라는 발화, 그럼 얘가 담화가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거 자체로도 왜? 불이 났다는 상황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이걸로 봐야 돼. 불이야 그러면 불특정 다수니까 우리가 청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오파냐? 청자는 굉장히 많은 다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뭐해? 불이 났으니까 조심해라. 불 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럼 화자는 나야. 그러니까 요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특이하긴 하지만 청자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발화는 뭘 한 거야? 불이 났다는 걸 발화를 한 거고, 사명락은 불이 나서 그걸 알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요게 갖춰졌잖아. 그러면 불이야도 우리가 화자 청자가 불명확하니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도 이런 걸 갖췄기 때문에 다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화의 상황 맥락. 상황 맥락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따져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봤더니 얘와 얘를 조금 구분을 해봅시다. 네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지금 똑같이 대표로 나가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라고 얘기했어. 왜? 지금 비읍니다체, 하십시오체나 해요체를 쓰는 이유는 청자가 그치 선생님이야. 근데 얘는 지금 청자가 누구야? 친구지. 친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달라졌죠.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싫어라고만 얘기를 한 거야. 이유도 없어. 근데 여기서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 대상이 누구니까? 청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자 청자의 관계에 따라 거절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선생님이니까 좀 더 공식적이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서 발화의 의미와 또 다른 의미를 쓸 수 있는 맥락을 고려해보래. 지금 벌써 보이시죠? 화자의 태도에서 벌써 보일 수 있어야 돼. 너 몇 살이니? 그러면서 놀라는 게 보이지. 입도 벌어졌고, 그 다음에 눈썹도 그렇고. 우리가 요런 걸 따질 때 아까 비슷한 게 있었죠. 맥락이란 표현. 화작에서 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 물론 반언어적 표현은 요즘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언어적 표현은 말 그대로 말이야. 그러면 반언어, 옛날에는 반이라 했고 요즘은 준이라고 했는데, 반은 하프야. 반만 언어적이라는 얘기거든. 왜? 이 언어적에 수반되는 거야. 뭐 강세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 느낌에 준하다 해서 준언어적이라고 하는 거고, 비언어는 언어는 아닌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뭐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같은 언어적 표현을 하더라도 다르게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놀라움을 표현한 거고, 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발화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발화, 언어적 표현, 발화보다도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상황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학습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보시면 시대 현실을 반영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창작 배경을 보면 여말선초야. 고려말, 조선초. 그래서 이방원이 하여가라 해가지고 정몽주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꼬신 거지. 그래서 만수상 드럭치기 얽혀져 100년까지 사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정몽주 너 고려의 신하로 살지 말고 변절하고 우리랑 같이 100년 잘 살아보자 라고 지금 꼬신 거야. 그랬더니 정몽주는 단심가라해서 일편단심의 그 단심입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인데 붉은 마음. 그래서 이게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 시대에 자소서 쓸 때 항상 마지막에 단심의 자세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는데, 요런 의미를 지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해라, 시조를 해석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상황이라는 건 얘는 지금 회유 해야 되고, 얘는 지조와 절개로 변절하지 않겠다를 말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데 사는 님이 어떠하고 저런 사람도 어떠하고 지금 꼬시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년까지 삼게 누리자 했던 얘가 과장법을 쓰는 거지. 그냥 죽었어. 100번 고쳐 죽었어. 흰뼈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될더라도 죽겠대. 점점 과장도 돼 있고 어떻게 점층법도 사용되고 있지. 그만큼 싫다라는 걸 까버리는. 그래서 이 맥락을 고려하셔야 훨씬 더 의미가 더 다양하고 더 정확하게 또는 더 강조되게 해석할 수 있다 라는 학습 활동입니다. 이번엔 통일성과 응집성을 배웠던 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청소년의 장소별 행동 요령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지진이 나면 탁자나 이런 게 때 들어가거나 또는 이 진동이 멈추면 나와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갈 때도 머리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라고 얘기하죠. 승강기 안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래. 그리고 가장 먼저 열리는 층으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된다. 왜? 승강기가 더 위험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에 일시적 장애가 있으므로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대피를 해야 되고, 상점에서는 물건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보호하는, 아까 위에서 요거랑 비슷하죠. 지금 얼른 밖으로 나와야 된다. 운전을 하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차에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 뭔가 차가 지나가거나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옮기거나.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네. 이 주제를 고려할 때, 주제라는 말이 키워드로 나왔어.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통일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왜? 하나의 주제. 그러면 봤더니 맞지 않는 걸 고르래. 지금 어떻게 하라 했어? 장소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다르다 했지. 그러면 건물 안, 건물 밖, 승강기 안, 장소 맞죠? 그리고 장소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라. 맞네. 4번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장소가 안 나왔지. 상점 장소 나왔네요.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얘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다면 차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4번은 절대 안 되겠네. 그럼 보시면 그치 4번에서는 절대 안 된다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 두 번째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청소년입니다. 얘가 뭘 고려했어야 돼? 그치 청자, 학생, 화자야.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청소년이야,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은 뭘 할 수가 없어? 그쵸, 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인 장소별 행동 요령은 가능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그치, 대상, 청자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답을 6번도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보이셔야 됩니다. 1번이 위배되고 2번이 위배된 것이다. 어쨌든 둘 다 안 된다는 걸 꼭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담화의 형식적 측면이래. 그러면 벌써 요런 키워드가 우리가 문제 푸는 팁이야. 주제를 고려했으니까 통일성이고 얘는 형식적 측면이니까 응집성이야. 그럼 아까 응집성은 높이려면 또는 응집성을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 접속 표현이나 대용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용 표현, 접속 표현. 아까 우리 외국인하고 얘기했을 때도 추운데 이럴 때 저기 이런 표현 했잖아. 그런 대용 표현, 대명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지시 이런 말들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연결성, 연결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알아두시면, 그래서 요 개념들만 잘 외워두시고 학습활동만 잘 적용을 해준다면 이 단어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요런 단어는 시험에서 변별도라기보다 틀리면 큰일 난 단어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쉽게 빨리 맞춰주시고 어디에 포인트를 주셔라? 다른 단어들, 우리가 4대 영역이죠.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중세국어. 그래서 보통 이번에 낙생 같은 경우는 통사론과 형태론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주시는 게 훨씬 변별도에 좋겠다. 이쪽은 빨리 한번 제대로 몇 개만 외워두시고 학습활동이나 문제 풀면서 틀리지 않기만 연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